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명이 좀 밝은가요? 좀 줄일게요. 음, 이게 낫네, 그쵸? 자, 오늘은 비용 관리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 우선 이제 비용을 구분해서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주부터 이제 손익 전망, 손익을 전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비용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건비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채용하고 성장시켜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인사관리 쪽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건비는 상당 수준의 중요 비용입니다. 그렇죠? 뭐 원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노무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평관비에 가시면 뭐 급여, 뭐 상여금, 뭐 퇴직금, 복리후생비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인건비 개념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건비라는 건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준고정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준고정 비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뭐 야근을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가고. 근데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이제 고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거잖아요. 비용을 쓰면 그 비용에 맞는 생산성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한 명을 채용해서 회사에 기여하는 순간까지 키우는데 정말 다양한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뭐 교육비도 들어갈 것이고, 뭐 급여 외에 교육비, 뭐 복리후생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고생산성 자산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지만 자산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을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놓지 않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산을 창출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창출하는 능력이란 뭐냐? 뭐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의 급여를 주는데 어떤 직원은 뭐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어떤 효과가 있는 반면 어떤 직원은 300만 원을 주는데 2천만 원의 그 매출을 일으킨다. 그러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직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고생산성 자산으로 성장시키고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CEO 입장에서 경영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매출액 대비 적정 직원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을 줄여야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은 뭐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에 참고할 만한 것은 뭐냐면 동종 업계의 매출액 대비 직원 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그래도 그나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매출액, 직원 수를 매출액으로 나눠. 그러면 뭐 1인당 매출액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10억 하는데 직원이 10명이야. 그러면 1억. 그다음 이제 이익을 볼 때는 단기 순이익을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순이익, 단기 순이익 2억인데 10명이야. 그럼 2천만 원. 그다음에 요거는 얘가 예전에 많이 좀 설명드렸는데 파란색으로 노무비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 여러분들 그 보세요. 원가에 보면 대출 원가에 보면 원재료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기타 경비가 있는데, 자, 매출액에서 예를 떼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죠. 그런데 얘를 빼, 얘는 계산해서 제외시킵니다. 얘를 계산해서 제외시키면 매출액 마이너스 원재료비 마이너스 기타 경비는 해서 나오는 총이익을
요 노무비로 나누면 노무비 생산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배수로 나와요. 예를 들면 1배, 똑같아. 2배수, 뭐 5배수, 이런 식으로 배수의 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거래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배수가 나오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원가 개념입니다. 원가에 우리 생산직 저기 직원이라고 할게요. 생산직 직원들이 들어가는 그 급여 비용, 이 비용 대비 두 배의 생산성을 내고 있어. 세 배의 생산성을 내고 있어. 그러면 이 적정 수준 판단도 역시 동종업계랑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너무 배수가 낮아. 뭐 예를 들면 뭐 1배수이거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5배수, 6배수, 혹은 뭐 10배수, 막 10배수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10배수 이러면 이 업무가 과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시점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노무비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경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우수 인력 보유 상황을 항상 점검해라. 제가 이제 어떤 기업,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사출금융하는 회사인데 현찰도 많고 뭐, 거래 기업도 워낙 좋고, 뭐, 삼성전자, 애플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급 기술이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아주 매출도 많고, 이익도 괜찮아요. 근데 이 회사의 걱정은 뭐냐면, 인력들이 다 우수 인력인데, 좀 연령층이 좀 높아. 50대 이상 분들의 포진 비용이 높아요. 물론 지금 50대, 저도 50대니까 50대 젊지만, 그러면서 제가 대표님하고 이제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훈련비 투자가 좀 없는데, 좀 향후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뭐 어떠한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확률이 높은 회사이다. 대표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 보유 상황을 항상 점검해라. 대기업에서 수출 평가할 때 우수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가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 우수 인력을 자기네들이 그 기업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판단하냐면 근속연수로 판단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점을 이렇게 합니다.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면 뭐 예를 들면 3점, 5년 이상이면 2점, 뭐 3년 이상이면 1점, 3년 이하면 뭐 마이너스 1점 혹은 0점. 이런 형태로 가점을 줘요. 물론 이제 기타 뭐 재무 비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점이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이 컵을 만드는데 이게 아주 좋은 컵이야. 예를 들면 좋은 텀블러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스 어드바이저라는 회사에 수주를 줄 때 너네 회사가 이걸 정말 불량 없이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처럼 이 안전 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안전 재고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재고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재고를 어떤 기간에 걸쳐 소진을 하죠. 그렇죠? 재고를 써야 제품이 나오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100이라는 재고를 한 달 동안 100을 써요. 그래서 매달 100만 주문을 해. 그러다가 이 재고를 납품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납품을 못하게 되면 맨날 100개씩 주문하던 한스 어드바이저 회사는 그 회사에서 재고를 줄 수 있는 기간 동안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명한 한스 어드바이저는 항상 120개의 재고를 주문을 해요. 그래서 요 20개는 항상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이런 개념이 안전 재고 개념이거든요. 인적 재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소기업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 참고는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기업의 재무제표 보실 때, 손익계산서상의 경비 보실 때, 교육훈련비를 좀 보세요. 교육훈련비가 중소기업의 경우
거의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직원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약한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다. 이런 거잖아요. 교육이 없다면 직원의 능력은 제자리이고 인적 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되죠. 우리 컨설팅 업체는 끊임없이 교육을 하죠. 그래서 사원들의 어떤 지적 욕구, 뭐 업무에 필요한 지적 역량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생산성을 위해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던 일을 계속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장은 여기까지고 지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노무비 생산성 개념 한번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비 생산성 개념. 자, 다음 장. 자, 연구 개발비. 비용을 구분해서 관리해라 해서 연구 개발비, R&D 비용. 이게 R&D 비용은 비용이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 비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실 제조업에서 R&D 경상 연구 개발비가 없다라는 건 사실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제품의 어떤 제조 공정을 축소해서 원가를 줄여 나가거나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게 제조업체거든요. 그래서 R&D 비용은 제조업체 필수 비용이고 사실상 원가 절감도 R&D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이 텀블러 컵을 만드는데 이 컵에 지금 요 위에가 뭐 일종의 알루미늄이나 텅스턴 같은 건데 이것을 동그랗게 만드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의 제조 공정을 예를 들면입니다. 한 가지 공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요. 이런 것을 연구 개발을 하고 이 개발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원가가 제품 하나당 예를 들면 10원입니다. 100개면 얼마예요? 1000개면 얼마고 10,000개면 얼마예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일종의 연구 개발이죠. 연구 개발이라는 게 뭐 새로운 것을 개발한 어떤 특허만 만들어내는 게 연구 개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은 이제 R&D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연구 개발은 신제품 개발, 뭐 성능 개선 이것도 목표이지만 이 원가 절감도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자, 값싼 재료이지만 동일한 효능을 내거나 아니면 이 값싼 재료를 가지고 훨씬 더 어떤 그 제조 공정을 단축시키거나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도 연구 개발이고 이런 것도 연구 개발일 수 있어요. 자, 도소매 업에서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고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나 이런 거 다 연구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과를 내라.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회계 처리 개념인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개발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왜 그 재무제표에 자산에 개발비라고 돼 있잖아요. 무형자산에 개발비라고 돼 있는데 비가 들어가니까 비용이다. 이럴 수 있지만 개발비는 두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무형자산과 연구개발비. 그래서 미래에 이게 그 자산의 가치가 기대가 되면 이게 회계가 복잡해요. 이게 복잡한데 그냥 이 개발비가 있다면 이게 미래에 자산 가치가 기대되는 게 엄청 많구나. 그러면 이제 자산으로 보는 거고. 정상 연구 개발비는 이건 뭐 자산으로 기대가 되지 않아. 그냥 연구 개발의 한 축으로 그냥 활용이 된 거야. 이러면 이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기업의 이익 조정을 위해서 좀 분식할 때 연구 개발비를 자산으로 좀 넣으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왜?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재고로 이익 조정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자, 지우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세금 비용이죠. 우리 대표님들 정말 싫어하는 세금. 세금 내기 싫어, 세금 내기 싫어. 부가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가세도 뭐 어느 정도 뭐 매입세 공제니 이런 것들 뭐 체크해서 잘 활용하셔야 되겠지만, 부가세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자, 다시 텀블러를, 내가 이 텀블러를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10,000원이 판매 가격이라면 11,000원을 받죠. VAT 1,000원 더. 그러니까 이 1,000원을 누가 내요? 소비자가 내잖아. 결국은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간접세예요. 그냥 나는 받았다가 내면 돼. 근데 맨날 부가세가 부족하다고 하고 부가세가 비싸다. 이건 웃긴 거야. 부가세를 많이 내면 내가 제품을 많이 판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인세랑 소득세는 좀 다르죠. 현금 지출 비용이란 말이에요, 법인세.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저는 매번 내긴 내요. 그러니까 뭐 돌려받지는 않으니까, 연봉이 조금 되니까. 부가세, 소득세를 내는데, 사실상 뭐, 우리 같은, 뭐, 일종의 거의 프리랜서 같은 소득자, 개인 사업자가 뭐 비용 절감하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경비율,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어떤 이익률 이 수준에 맞춰서 세금을 내지만 적극적인 비용 관리가 가능한 법인이라든가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업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세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지해야 될 건 이건 거예요. 결국은 세금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현금 창출 능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음, 법인을 하나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현금연구소? 좀 웃긴가? 그쵸? 현금연구소. 누구의? 사업자들의 현금연구소. 이거는 결국은 현금 창출 능력과 기업의 이익,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설팅에 반영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해볼게요. 어. 아이고, 이게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입니다. 원가, 뭐, 비용.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비용은, 회계상의 비용은 매출원가라는 게 있고, 굵직하게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 10억 원, 7억 원, 1억 원에서 18억 원이 지출 비용이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세무회계상 비용은 원가, 관리비, 영업의 비용에 세금을 2억을 냈다 그러면 나는 현찰이 얼마 나간 거냐면 20억이 나갔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기업의 최종 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수익이 아니고 세금을 납부한 이후 남는 게 최종 이익이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법인 전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법인 전환을 왜 해? 뭐 그냥 단순하게 세금을 덜 낸다. 그런데 이 법인이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고 유예되는 거인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인 내가, CEO인 내가 100% 주주인데 내가 1억 원어치를 팔아서 2천만 원을 남겨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10억 원어치 팔아서 2억 원을 남겨. 개인 사업자인 나도 10억 원을 팔아서 2억 원을 남기면 법인은 2억 원에 10%를 세금을 내니까 2천만 원. 그쵸? 9%지만 10%를 할게요. 2천만 원을 세금을 내고 1억 8천을 재투자할 수 있어요. 그쵸? 1억 8천을 재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제가 써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는 내가 2억 원의 이익이 났어요. 2억 원이면 약 한 30% 세금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2, 3은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니까 법인은 2천만 원을 세금을 내고 1억 8천을 재투자해서 차후년도에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낼 것이고 개인 사업자는 6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1억 4천 가지고 재투자해서 성과를 내겠잖아요. 누가 유리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결국은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법인이 유리한 거예요. 결국은 법인 전환을 한다는 개념은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세금 부담도 있지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기가 법인, 개인인데, 매출을 10억을 팔았어요. 뭐, 이거 다 띄고, 비용 다 띄고, 자, 여기는 웃기는 건 뭐냐면, 대표이사 급여도 빠지지요. 자, 2억 원이라는 그냥 순이익이 낮다고 가정합시다. 세금을 아까, 이건 10% 내고, 얘는 30% 낸다 가정하면, 이 사람 1.8억 원 가지고 재투자하고, 여기는 얼마예요? 1.4억 원 갖고 재투자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배당락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업 가치가 높고, 현금성 자산 청출을 잘하는, 제가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나오는 CEO들은 거의 배당을 안 해요. 대신 뭐로 돌려주냐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주주한테 돌려주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주 가치를 제고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아마 내가 알기로 메리츠 금융이 아마 그럴 거예요. 메리츠가 생각보다 기업 가치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금 연구소 이런 개념에서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잘못했어. 그런 걸 좀 공부하고 했어야 되는데. 배당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회사가 100억의 이익을 내서 30억을 배당을 했어요, 주주에게. 좋은 거죠. 주주 배당이라는 거. 그런데 이 기업은 70억을 재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다 투자한다 하면 100억 이익 중에. 근데 어떤 기업은 100억을 이익을 냈는데 주주에게 10억 원을 배당하고 90억 원 재투자한다고 하면 사업상 누가 봐도 90억을 투자하는 회사가 기업 가치 성장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현찰이 많이 들어간 개념으로 보면 물론 경영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비용이라는 개념을 인지하시고 관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느냐? 그럼 안 돼. 세금이라는 것은 적정 범위에서 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법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절세 방법을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회계 공부를 대표님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차입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면서 더 좋은 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기업기 경영할 때 타인 자본, 자기 자본 했을 때 타인 자본의 활용,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세금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억 원을 빌려서 당좌 대출 이자율인 4.6%의 이자를 지급을 해요, 1년에. 그러면 4.6%는 얼마요? 4억, 4,600만 원을 매년 내는데, 실질 이자는 4,600만 원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4,600만 원만큼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 3.18%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예전에 계산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를 뭐 3.5%라고 합시다. 결국은 나는 10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3,500만 원의 이자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나는 10억 원을 빌려서 5%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1.5%의 이익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그래서 그런 어떤 세금과 연계해서 비용 관리를 해나가는 것, 특히 이자 비용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대표님,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님 여러분. 그리고 CEO라면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종합소득세 하시는 분 계시면, 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의 그 종합소득세 신고 뭐 이렇게 도움 이런 서비스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세금에 문제. 이번에 내가 세금을 작년보다는 조금 덜 냈는데 덜 냈다는 건 제 소득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떨어졌다는 거죠. 아우, 안타까워. 응?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세금을 내고 내가 어떤 세무 리스크가 뭐가 있느냐 정도는 우리 사업을 하시고 계신 멤버십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아셔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다음 장 가서 말씀드릴까요? 지우고.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오늘부터는 제가 그 노션 원페이지 컨설팅을 노션에서 동영상을 좀 업로드를 할 계획인데요. 이건 지극히 법인 영업 초보이신 분들이 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 인사노무부터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완성된 인사노무 컨설팅 템플릿을 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도 이제 연휴 지나고 이제 남은 영업 활동을 하실 시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좋은 성과 내시고 6월에는 원하시는 성과의 2배, 3배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게 자,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